불안을 잠재우고 꿈을 향해서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만다라트? 네. 라는 것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또 작가님도 도움을 받으셨는지 네. 만다라트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고등학교 때 저도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그 오타니 쇼헤이라고 지금 뭐 거의 메이저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일본인 야구 선수인데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썼다고 해서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가운데에 야구 선수니까 8구단의 드래프트를 1위가 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저는 거꾸로 생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아이들이 뭘 내가 공부를 하거나 목표를 이룰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오늘의 관점에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저 끝단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8구단 드래프트 1위라는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를 쪼갠 거예요. 그래서 옆에 8가지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 목표, 중간 목표를 정한 거죠. 그럼 다시 또 그거를 또 쪼개요. 160km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8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정을 전 나누어 생각하기라고 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를 그렇게 쪼개고 계속 쪼개가다 보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만다라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좀 거창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외교관이라는 목표를 적었고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진학. 그러면은 다시 내가 지금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자기소개서도 있을 거고 뭐 수학 내신을 얼만큼 올려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것도 그냥 막연히 수학 잘해야지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수학 내신 평균 내신이 이 정도 받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전형으로 서울대를 가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5등급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올려야겠네? 그럼 또 이제 그걸 쪼개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려야 되는데 3등급이라는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이 탭스라는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은 과목이 문법, 어휘, 듣기, 독해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500점을 올리기 위해서 독해에서 몇 점을 올려야 되지? 듣기에서 몇 점을 올려야 되지? 그럼 또 그 안에서 뭐 독해에도 유형이 있으니까 그럼 뭐 몇 점 올려야겠네? 그럼 지난 시험 보면서 여기서 몇 점이 나갔고 이걸 왜 틀렸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안 틀리게 하지? 그럼 쭉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투두 리스트인 거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이라면 그 월마다 다시 또 얼마만큼 소화해야 되지를 쪼개보는 거죠. 그래서 만다라트라는 뭐 양식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거꾸로 생각하기, 나누어 생각이라는 그 2가지 사고방식이 만다라트는 가장 좀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로 과목별로 공부에 있어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꿈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대요. 뭐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부모님들이 답답하죠. 야, 의대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간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의대에 가기 위해서 이 건너야 되는 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갭을 내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 중간 단계를 쪼개가다 보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최소한 이번 학기에 이만큼은 해야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 어떤 책에서는 행동의 4다리를 그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내가 지금이라는 시점과 목표라는 시점 사이에 저 꼭대기를 보고만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4다리를 놔야 되고 이 4다리를 놓으려면 결국은 거꾸로 가서 쪽에서부터 와야지만 내가 그래서 결국 해야 되는 건 그 첫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저도 실제로 성적 상승을 결국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로드맵을 그렸고 로드맵을 따라가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이 만다라트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스탠포드 교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마인드셋이 2가지가 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하는데 저희 이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또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책에 써놓은 연구 결과를 하나 먼저 얘기 드리면 이제 보통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아이들이 이제 공부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캐럴 드웨기라는 스탠포드의 교수도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 올라가는 시점에 마인드셋이라는 걸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뭐 그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마음속의 렌즈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목 렌즈, 볼록 렌즈에 따라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 결국 성장 마인드셋은 나의 재능과 실력이 얼마든지 성장하고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성장 마인드셋이고,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은 이 재능과 실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타고난 것이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수많은 석학들, CEO들, 운동선수들을 연구해 보니 결국은 처음에 좀 안 되더라도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 이게 아까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 그 노력을 계속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거고, 이제 좀 본질적인 차이 하나를 말씀드리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어른들이 막 공부머리라는 말, 되게 재능이라는 말 되게 은연중에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실패는 마치 나의 일부인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근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내가 이 시험을 못 봤다는 결과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 결과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들, 내가 뭐 선택한 학원, 선택한 교재, 선택한 노력, 선택한 방법, 이 모든 것의 총합의 결과로 시험을 못 봤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얼마든지 선택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쵸. 이게 사실 진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뭉뚱그려가지고 어떤 실패가 이게 이제 나의 실패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쪼개고 나누고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제 시험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보면 연결되는 그런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은 너무 그 낭만적인 얘기를 한다. 저한테 이제 이런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서 이 봤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책을 아주 잘 봤습니다. 이 폭풍 공감을 되게 또 많이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엉덩이 힘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쓸데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무모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도 방법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노력에 대한 좀 되게 회의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엉덩이 힘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라는 말을 뭐 사람들이 왜 하는지도 알고, 사실 저는 공부머리 엉덩이 힘이라는 단어를 둘 다 싫어해요. 저도요. 그거는 듣는 이로 하여금 발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엉덩이 힘은 뭐예요? 결국 노력의 양을 많이 들이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엉덩이 힘을 발휘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근데 나는 공부머리가 없구나. 난 재능이 없구나. 이 공부머리라는 말이나 엉덩이 힘이라는 말이 다 어떤 결과를 1차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은 재능, 노력, 그 방법, 전략, 운, 수많은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맞냐 이게 맞냐로 접근하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피드백, 결국은 이 귀인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공부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됐어요, 성적 안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노력의 양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운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머리가 부족하네, 난 재능이 없네?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어렵다는 이미 함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 이제 공부하는 척에 대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제발 척 좀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척하는 공부 그리고 진짜 공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를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공감이 될 수 있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쓴 건데, 저도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나서 사실은 이제 뭔가 내가 잘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뭘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실 이제 선배들, 선생님, 친구들 막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일단 그 선배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인강 보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인강뿐만 아니라 결국 인강 중독, 문제집 중독, 학원 중독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불안하니까, 조급하니까 많이 일단 때려 넣으면
내가 뭔가 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인강을 보고 있으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거는 되게 수동적인 행위거든요. 막 내가 고민하는 건 힘들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공부의 양은 많이 한 것 같은 거짓 만족을 심어주거든요.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싶어도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것만 보고 있다고 내가 축구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서 연습을 해야 축구 선수가 되는 거고 바이올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연주자의 연주만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척하는 공부라는 건 나에게 거짓 만족감,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실제로 나의 실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럼 뒤집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런 학생들 첫 번째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 진단받고 나서 일단 제가 듣고 있던 인강 10개 중에 7개를 버렸어요. 그리고 문제집도 마찬가지로 정말 단계가 있잖아요. 왜 중학생들 뭐 수학 도장 깨기 하는 국어도 있을 거고 영어도 있을 텐데 저는 또 뭐라고 했냐면 선배들이 여러 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 번씩 봐야 된다. 결국 문제집의 목표는 100문제가 있을 때 100개 중에 못 푸는 게 50개라고 하면 결국 그 문제집을 내가 마스터한다는 거 거기에 내가 다시 풀었을 때 못 푸는 문제가 제로라는 거고 그건 한 번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짜 인터뷰할 때 20번까지 풀었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물론 20번을 다 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내 구멍을 찾아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내 공부에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목적의식은 뭐냐? 나의 공부에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알고 그 구멍을 어떻게 하면 의식적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효율적으로 채워나갈 것인가인데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또 학교에서도 잘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거에 얘기하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저도 그랬고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제발 구멍부터 좀 메우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우리들이 이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인강을 듣더라도 한 개만 듣는 게 아니라 막 그 고만고만한 인강들을 쫙 듣는데 또 그 인강을 보다 보면은 인강 양이 굉장히 클래스가 많잖아요. 그럼 자기 공부 시간이 아예 확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성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성적이 만들어진다는 건 내 공부 시간이 확보가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잘하려면 잘할수록 구멍이 없어지고 완전해져야 점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되느냐.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구멍을 찾고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일인데 학원을 더하고 인강을 더하고 문제집을 더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민을 어떻게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쉬운 방법, 돈과 시간을 그냥 투입하면 되는 방법을 택하는데 사실은 그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막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적절하게 주어야 아이들이 그 길을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답을 찾아가는 생각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고승은 아니지만 예전에 막 고승의 그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답을 주는 분들이 아니라 화두를 주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화두가 납득이 되고 내가 공감이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권위가 생기면 받아들일 마음이 열리면 그 화두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런 좀 질문들, 화두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 교육 멘토링을 이제 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나셨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좀 하면 안 된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1박 2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암기를 저는 좀 잘했어요. 기억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애들이 뭐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교과서를 안 보고 요약 땡땡 되어 있는 참고서를 주로 많이 보죠. 개요식 참고서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시연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 단어도 한글 영어 베껴 쓰기도 하고 노트에 그냥 막 베껴 적어요. 사실은 두 가지 다 매우
학습의 원리에 정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암기의 좀 원리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저는 구조화 맥락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 어떤 물건들이 다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암기를 잘하고 뭔가 이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떠올리냐면 집의 설계도를 떠올리겠죠. 그래서 큰 방은 어디에 있고 작은 방은 어디에 있고 그럼 다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큰 방 안에 가장 큰 가구는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가구는 뭐가 있지? 그럼 또 그 예를 들면 가구와 뭐 책상이다. 그럼 책상 위에 뭐가 있지? 사실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원리가 구조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맥락을 찾아가는 이게 마인드맵의 원리랑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왜 반복 시연과 그 참고서 요약 땡땡만 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교과서는 그 맥락을 설명해주고 우리는 그 맥락을 이해해야 구조와 맥락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참고서에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와 이해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는 이유가 방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구조가 보이고 이 맥락을 봐야 내가 암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책을 교과서든 그게 참고서가 됐든 내 손으로 다시 그 내용을 재구성해 볼 때만이 구조화 맥락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내 머릿속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구조와 맥락을 가지고 다시 나와야 이게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순히 베껴 적는 거 그리고 그냥 참고서 뭐 시간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읽는 거는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강조하시는 결국 교과서를 기반으로 내가 스스로 구조화를 하고 맥락화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구멍들이 어디 나 있지를 꺼내봐야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돼도 저는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이거 하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이게 좀 이렇게 답이 딱딱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깊이 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럼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좀 이제 이거는 아까 마인드셋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캐롤 드웨 교수의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네. 아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네. 의외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다음번엔 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재능, 공부머리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됐어요. 우리가 보통 목표라고 부르는 일은 2번, 3번 해서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재능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안 돼요. 재능이 없는. 그럼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을 내가 지금 은연중에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보통 좋은 피드백의 조건은 3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인 지지가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모든 좋은 피드백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정직함에 기반해야 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왜곡해서 피드백을 주는 건 좋은 피드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드백은 그 순간의 감정의 위로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이 사람에게 다음 네가 뭘 해야 될을 알려주는 가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지도 해야 되지만 냉정한 객관적인 판단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 골목식당의 백종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게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부모님도 그러면은 피드백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도 나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종의 이걸 도움닫기라고 하는데 이 부족한 거를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줘야 보여줘야 이걸 할 수 있다는 엄두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지지, 객관적인 상황 판단, 정직함, 거기에 도움닫기 이 3가지를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주셔야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네. 3번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될지에 맞아요. 대한 걸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무 당연시하는데 아이들은 안 보이는 그렇죠.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마음속에 네. 원대한 목표가 있어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네.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되는데도 네.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쪼개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말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다들 많이 어느 순간 깨닫고 사용한 방법들인데요. 제가 이제 책 인터뷰하면서 그 공부를 전국 1등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을 막 사람들은 그런 애들은 막 껌처럼 풀 거다 생각하지만 그 20문제를 한 번에 앉아서 푸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플래너에 1번부터 20번 풀기 그러면 맨날 내가 20문제를 못 푸니까 열심히 풀어도 X표가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플래너에다가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 이렇게 나눠 적었는데 똑같이 17문제를 풀었지만 1번부터 20번 적혀 있을 때는 그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적혀 있을 때는 나는 17문제를 풀면 3개의 성공을 한 거고 5개를 풀고 나면 그 다음 5개를 풀 엄두가 나는 거죠. 이게 저는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거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계속 미루는 애들 있잖아요. 하기 싫어하고. 그게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계획이나 목표가 너무 거창하니까 크고 높으니까 쪼개질 못하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아이들은 결국 이 코끼리를 잘게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쪼개기가 필요하다. 이거 너무 맞는 얘기예요. 진짜 공부 저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쪼개는 거거든요. 국어도 이제 45문제인데 그 45문제를 한 번에 풀기 어려워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15개씩 일단 쪼개서 3일에 나눠서 시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더 쪼개고. 결국에는 이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45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쪼갠다는 게 단순히 양적으로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양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도미노의 첫 도미노를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책도 쪼개기의 결과인데 저는 좀 게으른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고를 쓴 건 뭐 3개월이지만 써야지 생각한 건 한 6개월, 1년이란 말이죠. 그럼 왜 미루게 됐냐면 결국 내가 이 300페이지 책을 쓰려면 100장 정도 A4로 써야 되는데 100장을 쓴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어느 순간 쪼갠 거죠. 아, 챕터를 한 8개 한다. 그러면은 A4 12장에 한 챕터씩 쓴다. 그러면 다시 챕터 하나를 쪼갠다. 그럼 꼭지가 한 6, 7개 들어간다. 그럼 한 꼭지를 A4 2장 정도만 쓰면 되네. 그럼 나는 일단 다 모르겠고 오늘은 A4 2장 한 꼭지 주제만 내가 오늘 생각해 본 거를 써보자.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날 또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가 되네. 그 책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제가 되게 좀 요거는 좀 특이하다라고 특이하다보단 특별하다가 맞겠네요. 공부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하는 거, 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 이유라는 측면에서 2단계를 거친 아이들은 완벽한 공부 어떤 인스퍼레이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공부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선택, 주체적 선택이죠. 그럼 두 번째가 더 강력한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아이들의 관점에서의 꿈은 보통 내가 이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고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공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학교가 있었으니까 학습 멘토링도 하고 인권 동아리에서 캠페인도 해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분들 도와드리면서 내가 몰랐던 이렇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았고,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난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 지위든 역할에 부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부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게 책임감일 수도 있고 수단적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공부가 내가 결국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요거 책.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공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내가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공부의 진짜 의미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내가 꼭 해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의 꿈이,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꺾이지 않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 공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내 공부가 쓰여야 할 곳은 어디일지를 안다면 분명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박수. 제가 이래서 조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힘은 나를 위한 거에서 나오는데 큰 힘은 타인을 위한 마음에서 저는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다가
그 부모님이 그 잔소리하는 진짜 이유 이거 읽고 진짜 울었어요. 밤에 혼자 막 울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 이야기를 많은 학생들에게 사실 들려주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부모님은 나를 싫어한다.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어떤 때냐면 어머니 아버지 항상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말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학원에 와서 보면은 얘가 말이 진짜 많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도 아이를 잘 모르고 아이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둘 다 괴로운 건데 이제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 보고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아이들도 많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럼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말씀을 덧붙이면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아마 선생님 채널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들 항상 댓글창에 맞네 반성합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도 그렇고 방금 이 얘기를 애들한테 하면요. 애들이 좀 놀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아이랑 싸우고 화내서 이제 학교 보냈는데 오늘 반성합니다 이런 댓글을 부모님들이 남기시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그런 마음인 거를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읽어주니까 진짜 중학생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막 이렇게 주변에서 채팅창에 남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부모님들 보면서 제가 한 3년 유튜브를 하면서 부모님도 참 고군분투하고 있고 근데 부모님들도 다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의 본질에는 결국은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뭔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워낙 아이들에게 그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 오히려 그 마음이 좀 전해지지 않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공부 좀 해라, 최선을 다해서 좀 해봐 라는 부모님의 잔소리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을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말들 안에는 지금껏 엄마 아빠가 세상을 살면서 받아온 상처와 후회의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공부 좀 해라는 말 안에는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했더라면 하는 후회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들, 딸만큼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꿈을 가져보라는 말 안에는 먹고 살기 위해 소년 시절의 꿈은 잊은 채 앞만 보며 달려온 부모님들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포근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던 엄마, 자식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아빠, 그리고 이 모든 마음에는 나와 다르게 살았으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꿈을 좀 가져보라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는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게끔 해주려고 부모님들이 희생해온 시간들, 후회할 걸 알면서도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한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다시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매일 잔소리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집을 떠나 지내게 될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은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겁니다. 엄마 아빠는 늘 엄마 아빠가 없을 때를 걱정합니다. 내가 챙겨주지 못하는데, 내가 밥도 못해주고 청소도 못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니까 늘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합니다. 늘 곁에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미리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들으면서도 또 울컥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고, 예, 그래서 보면서도, 그쵸. 아이들 항상 또 떠나보낼 준비를 하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건데, 저희 딸도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딸에게도 좀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 작가님이 이루시고 싶은 꿈이 아직 남았는지 네. 올해 또 내년에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저의 꿈은 지금 이제 30대인 저의 꿈은 우리 아이들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여전히 저의 꿈이고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작년에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아직 서투른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조 작가는 막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중꺾마의 아이콘인 것 같다. 저도 제 자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신념이 있고 또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저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하고 그래서 저희 스몰 빅 클래스에서 하는 게 이제 뭐 디냅이나 마음우체국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키워드를 꼽자면 이제 그런 거죠. 애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UN 연설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마음우체국 이런 거는 부모님이랑 아이가 교환일기를 쓰면서 이제 관계를 다지고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건데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이들의 꿈, 또 아이들의 마음, 관계라는 걸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해나간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고 또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다음 세대의 교육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뭐 다 거창한 이유 다 떠나서요. 저는 작년에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한 1,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랑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 또 제가 뭐 썼던 책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변화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정말 발표하는 거 막 두려워서 손도 못 들던 애들이 학교 가서 자기 꿈을 막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발표를 하고 또 예를 들면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었던 애가 2달 동안 도서관에 매일 장염에 걸려도 빠지지 않고 가가지고 결국 중1 올라가면서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또 부모님이랑 교환일기 쓰면서 처음에 막 아프고 이래서 막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요. 태어나길 잘. 엄마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네.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의 세상은 달라질 거잖아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꿈이고 이 책을 쓴 것도 공부를 잘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좀 주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왜 Y라는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어떤 일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믿음 그게 저는 아이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고 싶은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게 저도 노력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정말 비빌 언덕 1호 팬 지지자가 되어주셨으면 하고 그런다고 하면 분명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반성을 하게 하는 저의 그 올해 내년 꿈이 너무 갑자기 좀 약간 부끄러워지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 오늘 저의 이제 채널에 첫 게스트로 사실 저희 이제 가족은 나왔었어요. 저희 그 친오빠는 나왔다가 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바로 내렸고 남편이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가족 외에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로 이렇게 또 초청을 드려서 사실 부족함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오늘 분당강쌤 채널에 출연을 하셔서 저희 이제 구독자 분들 거의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이제 여기 좀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분당강쌤 저희 채널 나오셨던 이 인터뷰 하면서도 그랬고 평소에 올려주시는 컨텐츠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제가 영광스럽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했고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드린 얘기인데 오늘 작은 성취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작은 성취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다 각자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다른 부모님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모가 아닐까, 난 잘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의심 접어두시고 내가 얼마나 잘 해왔고 지금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시고 내가 부모로서 노력해온 그 시간들을 스스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도 이 돌아오지 않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랑할 시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요게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광고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금 제가 또 서점에서 한 건 또 새로 사가지고 다시 또 선물을 누구한테 드리려고 또 한 권을 지금 사왔어요. 밑에서. 굉장히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보시면서 저희 영상을 시청하셨던 모든 그 분들께서 마음의 울림이 좀 느껴지셨던 어떤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은 이 책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이렇게 칭찬을 주시는 걸까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도 물론 잘 담겨져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과 근본과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책을 보다 보면은 계속 근본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그게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평생 사교육 전문가로 한 20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정답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대부분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화를 많이 내시는데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사실 자기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내 잘못된 부분을 쪼개고 분석하고 찾아내고 하는 과정이 되게 혹독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과정인데 책을 보다 보면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팩폭만 날릴 수 있지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너무 잘 설명이 따뜻하게 되어 있어서 좀 사실 이게 원래 질문하시는 거는 원래 없었는데 네, 이걸 쓰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쓰면서도 항상 저도 좀 내가 잘한 걸까? 이런 게 있는데 대면에서 정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그러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저는 또 분당강쌤 채널 또 영상으로 좋은 콘텐츠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